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8권 철부지 학생과 반동 정객 맹호는 간다. 파월 맹호 사단장 겸 주월 한국군 사령관 최명신 소장, 이훈섭 준장을 부사령관으로 발탁했다. 이 준장은 이동 외과병원 및 태권도 교관단 파병, 비둘기 부대 파병 때의 선발대장, 그리고 맹호 부대 파병 때는 연락장교단의 일원으로 본대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월남에 갔다. 그는 미군과 월남군 사이에서 한국군의 지휘, 작전 관할권 문제 등 여러가지 행정적인 준비 작업을 진행했던 인물이었다. 최명신 장군은 이 장군에게 나는 일선을 책임질 테니 이 장군은 사이공을 책임져 주시오 라면서 동행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 준장이 김성은 국방장관에게 보직 신고를 하자 김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이 장군에 대한 좋지 않은 보고서가 미군 측에서 올라와 있어요. 월남에서 미국 측과 치열한 논란을 거듭하면서 국익 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소. 우리 군도 과거와 달리 이제는 미군을 상대로 소신대로 하는 것이니 개의치 말고 가일층 노력해 주시오. 맹호 부대가 미 해군 수송함을 타고 월남으로 떠난 뒤 최명신 장군을 비롯한 사령부 병력은 1965년 10월 20일 미군 수송기 편으로 김포공항을 떠나 그날 저녁 사이공에 도착했다. 다음날 최명신 사령관은 동해안의 퀸온으로 가서 상륙하는 맹호 부대를 맞았다. 주월 한국군 사령부가 맨 처음 당면한 문제는 작전 지휘권 문제였다. 주월 미군은 한국에서 그렇듯이 한국군을 주월 미군의 작전 지휘권 아래 두고 싶어 했다. 우리 측은 양국군의 협의 체제로 하자고 하여 한국군이 상륙할 때까지 작전 지휘권 문제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10월 23일 캄란의 해병여단으로부터 사이공의 한국군 사령부로 보고가 올라왔다. 미군 야전사령부에서 해병여단의 제2대대에게 임무 변경 명령을 내려 부대를 이동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훈섭 부사령관은 작전 지휘관과 관련한 중요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퀸온에 나가 있던 최 사령관을 찾았다. 전화에 나온 최 장군에게 미 야전사령관과 청룡부대 운용에 관련하여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최 장군은 없습니다라고 했다. 이훈섭 준장은 한국군 사령관과 협의도 하지 않고 우리 부대를 통제한다는 것은 지휘체제에 혼란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미군 사령부 참모장 로슨 장군을 찾아가 항의하고 이동명령을 취소시켰다. 이세호 소장을 단장으로 한 파월 전투부대 연락장교단은 맹호 부대의 상륙 전에 월남에 가서 작전권 문제에 대하여 미군 측과 논의할 때 파월 한국군의 작전권은 미군 및 월남군과 협의하여 행사한다는 선을 고수했었다. 미국 측은 박정희 대통령에게도 이 문제를 제기했다. 어느 날 밤 박 대통령은 김 장관을 청와대로 불렀다. 며칠 전 브라운 대사와 비치 8군 사령관이 날 찾아왔어요. 작전 지휘권의 일원화에 김 장관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니 날더러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하던데. 각하, 우리의 작전 지휘권을 미군한테 주면 그들은 우리 군을 밀림 속으로 배치할 것입니다. 그러면 360도로 방어해야 하고 전멸할지도 모릅니다. 김 장관은 월남에서 작전 지휘권이란 결국 작전 지역의 결정권이라고 이해했다. 밀림 내륙 지역을 한국군이 담당할 경우 대민 접촉이 끊어져 외교적 성과는 달성할 수 없고 건설업체를 비롯한 우리 인력 수출의 교두보 확보에도 차질이 예상됐다. 해병대 사령관 출신인 김성은 장관은 박 대통령이 육군 출신임을 감안해 이렇게 설명했다고 한다. 해병은 해군 함정의 화력을 등에 업고 전방의 적과 대치함으로써 내륙에서 사방의 적과 맞서야 하는 육군에 비해 전투력이 크게 발휘됩니다. 주월 한국군이 해안을 따라 배치되면 전방만 감시하면 됩니다. 내륙으로 들어가면 사방이 포위될 위험이 있습니다. DMBMF 전투 때 프랑스군 2만여 명이 월맹군에게 포위돼 항복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정권도 위험해집니다. 이해가 빠른 박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맡길 테니 버텨보시오라고 했다. 1965년 11월 2일 맹호 부대의 기갑연대가 상륙한 뒤 최명신 사령관은 비로소 미군 지휘관 회의에 참석해 입장을 밝히게 됐다. 최 장군은 그동안 미군 측의 회의 참석 요청을 무시해버렸었다. 회의장에 나가니 퀸온 지역을 맡고 있는 라슨 야전군 사령관이 신경질을 냈다.
한국군은 우리가 먹여주고 훈련도 시켜주고 봉급도 주는데 왜 우리 통제를 안 받으려 하오? 최명신 장군은 이런 질문부터 던졌다. 우선 이 전쟁의 성격부터 따져봅시다. 이 전쟁은 군사적 전쟁입니까? 아니면 정치적 전쟁입니까? 당신이나 나나 제복을 입고 있으면 정치고 뭐고 신경 쓸 것 없이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요. 이게 군사적 전쟁이란 이야기인데 내가 반문하겠어. 왜 미군은 M16 소총과 B-52 전폭기와 항공모와 헬리콥터로 구성된 항공기갑부대까지 갖고 있으면서도 죽창과 활, 일본군이 쓰다 버린 장총으로 무장한 베트공을 소탕하지 못하고 있어. 이 전쟁은 기본적으로 정치 전쟁입니다. 우리는 월남 국민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월남 땅을 빼앗으려 온 것이 아니고 월남을 자립시켜주러 온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한국군의 지휘권이 미군에 속하게 되면 우리는 미군의 청부 전쟁에 동원된 군대로 전락합니다.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권을 갖고 있다고 해야 서로가 당당해집니다. 최명신 주월 한국군 사령관은 미군 지휘관 회의에서 소신 표명을 계속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웨스트모어랜드 사령관을 존경합니다. 한국전대 웨스트 장군은 제82 공정사단의 대령으로서 북한 순천 상공에서 부하들과 함께 낙하산으로 뛰어내려 용맹을 떨친 지휘관이십니다. 저분의 지휘권 아래로 들어가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저분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군 지휘관들도 이해하는 분위기로 돌았다. 이로써 한국군의 지휘권은 미국, 월남 측과 협의하여 행사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게릴라 전술의 전문가 최명신 소장은 육군 본부에서 작전 참모부장으로 일하면서 월남전을 연구했는데 비관적인 판단을 하게 됐다고 한다. 나는 월남전의 작전 개념을 수립하면서도 나 자신은 월남에 가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베트공은 군복을 입은 정규군이 아니라 민간인 행세를 하는 게릴라들이었습니다. 월남 정부는 민심을 떠나고 있었고 월맹 지도자 호치민의 인기는 높아만 가고 있었습니다. 9살짜리 꼬마의 호주머니 속에 수류탄이 들어있고 어린아이를 업은 아낙네의 옷 속에 권총이 숨겨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미군의 작전 개념인 수색 및 섬멸 작전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만 생겼습니다. 최명신 장군의 작전 개념은 분리 및 섬멸이었다. 민간인 속에 숨어있는 베트공들을 대민 심리전을 통해서 분리하여 산속으로 격리시킨 뒤 군사작전을 통해서 섬멸한다는 것이었다. 최명신 장군은 미군과 함께 활동하다 보니 그들이 아시아의 역사, 문화에 얼마나 미숙한지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1964년 월맹은 정규군을 월남의 중부 고원 지역으로 침투시키기 시작했다. 이들은 월남에서 조직된 베트공을 지원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했다. 무기 표준화를 통해서 베트공과 월맹 정규군은 같은 공용 화기를 쓰게 되었다. 1965년 초 미국은 월맹의 4개 정규사단이 월남에서 작전 중임을 확인하고 롤링 썬더 작전을 시작했다. 이는 정규사단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북위 19도선 이남의 월맹 군사기지들을 폭격하는 작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맹 정규사단의 남침은 계속되어 1965년 말 현재 6만 4천 명이 월남에서 작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월남의 민족해방전선은 인민혁명당이라는 명칭을 가졌으나 공산당의 위장 조직에 불과했다. 월남전을 하노이에서 지휘하고 있던 월맹 국방장관 보구엔 지압은 시간이 공산군 편이란 확신하에서 월남전을 정치전쟁적인 성격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치전쟁에서 승패는 전장이 아니라 여론과 언론의 영향을 크게 받는 국내 정치 무대에서 결판난다. 국제법상 월남전은 월맹에 의한 불법적인 남침이란 성격을 지닌다. 1954년 제네바 협정에 의하여 월남은 17도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분단됐기 때문이다. 월맹은 17도선을 무시하고 군단 규모의 정규군을 난파했던 것이다. 난파 방식이 김일성의 남침처럼 기습적인 총공세가 아니라 장기간의 위장 침투였기 때문에 국제 여론의 반격을 피할 수 있었다. 공산주의자들은 베트공이 월남에서 자생적으로 나타난 반정부 세력인 것처럼 선전했고 세계의 많은 언론들이 월맹 정규군의 명백한 남침을 경시하는 보도 태도를 취했다. 박정희의 입장에서는 국제법을 위반하여 자유진영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남침한 공산 세력을 물리치는데 파병할 도덕적이고 국제법적인 뚜렷한 명분이 있었다.
월남 파병을 통해서 주한미군을 월남 전선으로 빼돌리려는 미국 측의 의도를 사전에 봉쇄하는 한편 파병에 따른 경제적 이득과 국군 현대화에 대한 미국 측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실리와 명분을 고루 갖춘 파병이었던 것이다. 그 뒤 월남과 미군이 졌고 월남이 월맹에 흡수 통일되었다고 해서 한국의 파병 이후까지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는 없는 것이다. 평가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국가 이익과 국제법,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여야 하는 것이다. 통일된 월남이 이제 와서 시장경제, 즉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개혁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월맹이 승자였다고 해서 월맹의 공산혁명 노선이 옳았고 그에 반대한 한국의 파병은 나빴다고 해석하는 것은 승패와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논의가 될 것이다. 1965년에서 1970년까지의 6년간 월남 파병에 따른 미국 측의 대한 지원 총액은 9억 2,700만 달러였다. 그 주된 내용을 보면 월남에서 한국 회사들이 미군과 맺은 구매 또는 공사 계약이 3억 500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미군의 한국 측이 공급한 물건값이 1억 4,400만 달러, 미군이 부담한 한국군에 대한 각종 해외 수당 지급액이 1억 3천만 달러, 월남 파병을 계기로 유보됐던 군원 이관 계획 액수가 9,300만 달러, 한국군의 군수물자 조달에 대한 미군 측의 지원이 5천만 달러 등등. 1966년부터 1971년간 월남에서 한국 회사들이 벌어들인 외화는 5억 3,700만 달러에 달했다. 공사 및 용역 제공, 한국인 기술자들의 송금, 그리고 군수물자 수출을 통한 외화 가득이었다. 월남전이 절정에 달했던 1968년에는 1억 1,340만 달러, 1969년에는 1억 420만 달러, 1970년은 9,700만 달러에 달했다. 최성기에는 80여 개의 한국 회사와 16,000명의 기술자들이 주로 미군과 계약하에 활동했다. 월남전이 절정에 달했던 1968년의 경우 무역 외수입으로 분류되는 공사, 용역 등 월남으로부터의 각종 외화 가득은 그해 상품 수출액의 36%나 됐다.